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들 어디 가셨어? 다들 어디 가셨나? 꽃놀이 가셨나? 꽃구경 가신 것 같은데? 참. 날씨 좋아지니까 산으로 놀러 들어가셨나? 마음이 많이 풀어질 때입니다. 날씨 좋아지면 잘 참으셔야 돼요. 오늘은 282페이지부터죠. 282. 네. 취득시효까지 했죠. 맞나? 네. 무주물 선정까지 했나요? 우리 첨부 가공까지 했어요. 아, 첨부 가공까지 했어요? 아, 그렇군요. 우리 288. 지난주에 점유권하고 소유권 했죠. 점유권에서는 특히 이제 조문 좀 잘 기억을 해달라 했어요. 그전 이제 혼동했죠. 혼동은 아주 간단하게 기본만 기억해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그 제한물권을 소멸한다. 다만 그 제한물권이 제3자 권리의 목적이거나 후순위 권리가 있으면 소멸하지 않는다. 그게 기본이에요. 점유권에서는 조문 좀 잘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192조부터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으면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사실상 지배를 상실하면 점유권을 소멸하고 관념적 점유라고 특히 간접 점유하고 점유 보조자 구별해야 되고요. 간접 점유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 않지만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권 인정이 되고요. 반면에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안 되죠. 점유보조자는 사실상 지배를 하지만 점유권이 없고 점유보호청권도 없고 다만 자력구제권은 인정이 되죠. 그 다음에 점유태양과 관련된 조문 197조 198조 점유자는 소유의 사로 평원공연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하죠. 무과실점유는 추정이 안 됐죠. 그 다음에 전후 양시점의 점유사실이 인정이 되면 점유계속이 추정이 됐고요. 선의점유자가 본권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재기 시부터 악의로 전환이 됐죠.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점유의 분리와 병합이 있었습니다. 200조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생산한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걸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 취할 수 있다. 악의 점유자나 선이지만 폭력 은비 점유자는 과실수 취할 수 없다. 부당이득 반환해야 된다. 점유물의 멸실훼손이 있을 때 선의 자주는 이익 현존 한도에서 손해를 배상하고 악의 점유자나 선의 타주는 전손해를 배상해라. 마지막 점유자는 선악 자타를 묻지 않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되 과실을 수취한 자는 통상피해비는 상환 청구를 못한다. 유익비는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복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다. 필요비 유익비 공히 목적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 204조 점유가 침탈되었을 때 1년 내에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누구에게?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 그죠? 방해 예방은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둘 중에 하나 선택.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208조 점유에서와 본권에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점유에서는 본권에 관한 일로 재판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죠. 특히 204조 점유물 반환 청구는 조금 이따 보게 되는 소유물 반환 청구하고 조문을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중에서 상린관계 처음에 주의투지 통행권이 있었죠. 219조와 220조. 어느 토지와 공로와의 사이에 그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을 때 주의투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않으면 공로출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한 경우 주의투지 소유자의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 방법을 택해서 손해를 보상하고 통행하는 유상통행권이 원칙이고요. 다만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토지를 일부 양도하여서 맹지가 생겼을 때는 그 분할 및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은 무상통행권이 인정이 된다. 있었죠. 그리고 중요한 소유권 취득과 관련해서 취득시효가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점유 특시요. 2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고 요건과에서 20년 기간 계산 역산 안 되고 기산점 임의 선택 안 된다. 다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을 때 임의 선택할 수 있고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변동된 때를 세우는 기산점으로 또다시 20년이 경과된 경우 2차 취득시효라는 게 인정이 된다. 효과, 이전 등기 조건이 생긴다, 채권적이다,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스스로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점유를 넘겨주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누구로 상대로 하는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죠? 따라서 의뢰시효가 완성된 후에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을 때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 못하는 게 원칙이다. 그리고 을은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또는 수용을 당하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마지막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언제? 점유를 개시한 때. 이 소급표가 있었죠. 등기부칙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 이 무효 등기라고 그랬죠. 10년간 소유의 서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임의 과실 없이 점유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선의 무과실은 점유 개시 시에만 있으면 충분하고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고 뭐 그 정도. 그죠? 나머지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은 조문 기억하시면 되고 첨부 중에서 부합 중에서 부동산 A 부합만 조심하자. 부동산에 부동산 또는 동산이 부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기존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정당한 권온에 부속시킨 경우 이때는 부합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조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를 지난주에 봤지. 그 다음에 이제 288페이지에 나오는 것은 소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이 3개가 나옵니다.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그 중에 소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과 구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첫째,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규정이 있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따로 손해배상 청구권 규정이 없다.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는 제한이 있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그런 제한이 없다. 마지막으로 점유물 반환 청구는 침탈자의 포괄 승계인 침탈자의 악의의 특별 승계인을 상대로 하지만 소유물 반환 청구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점유한 자라고 되어 있죠. 예, 본권이 없는 직간접 점유자가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213조 조문과 청구권의 당사자 중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기억,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딱 요 정도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점유 보조자는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아니다라는 거. 213조에서 분명히 소유물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점유 보주자를 상대로는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거 하나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넘기면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요 방해 개념, 요거 조심해 주시죠. 방해 제거 청구에서 방해가 뭐냐? 예를 들어 갑소유 땅에 을이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는 짓거리를 하고 있더라요. 매립행위. 몰래. 그래서 갑소유 땅에 폐기물이 매립이 되어 있더라요. 갑이 건물 지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모르는 폐기물이 잔뜩 매립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갑이 토지 소유권이 방해당하고 있더라. 그죠? 분명히 갑은 토지 소유권을 방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갑은 두 가지를 할 거예요. 을에게 더 이상 매립하지 마. 그죠? 이거 하지 마. 금지 청구. 그 다음에 이거 치워. 제거 청구. 이렇게 되겠죠. 자, 이때 을이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는 갑의 토지 소유권이 방해되고 있는 원인이 되고요.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은 방해의 결과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대법원은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는 요것만을 말한다. 요거는 방해가 아니라 갑의 손해다, 손해.
다시 말해서 갑이 을에게 행사하는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는 다시는 매립하지 마. 요걸 말하는 거다.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치워라. 이건 안 된다. 저거는 갑이 치우고 을에게 뭘 청구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라. 이건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갑이 을에게 이거 치우라 그러면 을이 치워요? 안 치운단 말이죠. 잘 피를 미루고. 그러니까 일단 갑이 얼른 치우고 을에게 뭘 청구해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에서 말하는 방해는 방해 원인 제거만을 의미할 뿐 방해 결과 제거를 포함하지는 않는다. 그럼 이건 뭘로 가야 되냐? 손해배상 청구로 가라. 그런 의미가 214조 조문 밑에 양가로 1번에 있습니다. 그거 조심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 판례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하고 똑같이 방해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청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의 마지막 공동소유가 나왔습니다. 공동소유는 물건이 하나고요. 소유권도 하나예요. 그런데 소유자가 여럿 있는 형태가 공동소유고요. 이 여러 명의 소유자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눠지고요. 합유하고 총유를 뺀 나머지가 공유가 됩니다. 공유가 기본입니다. 공유부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공동소유는 합유하고 총유는 조문만 보시면 되는데 공유는 좀 복잡해요. 분쟁도 많고. 그래서 공유를 만약에 조금 까다로운 판례를 출제하면요 좀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그래서 공동소유 부분은 일단 공유, 합유, 총유, 조문을 좀 정확하게 조문 이해 암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유와 관련된 판례 기본이 되는 거 몇 가지만 확인하고 정리해서 시험장 갑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우리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런 거 맞출 생각 안 하면 괜히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자, 한번 공유가 밑에 나와 있어요. 262조에 공유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수인, 즉 여러 사람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이걸 공유라고 한다. 물건이 지분에 의해서 수인의 소유로 된 때, 이게 공유다. 뜻. 자, 공유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개가 있다. 합유나 총유와는 완전히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 지분, 처분, 자유하고 공유물, 분할 자유하고. 그래서 지분에 관련된 것과 공유물에 관련된 것들을 나눠가지고 머릿속으로 조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걸 공유로 한다. 두 가지 특징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뒤에서 보면 되죠. 세 번째, 공유 관계는 어떻게 성립하는가? 법률 관계니까 당연히 법률 행위, 법률 규정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262페이지에 보면 법률 행위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법률 행위 성립하게 되면 당연히 등기해야 되겠죠. 공유로 등기하고 지분도 등기하고 이렇게 되겠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것들은 우리가 몇 개 본 게 있어요. 공동비용으로 설치한 경계표 같은 것들, 집합건물의 복도계단 같은 공용부분 같은 것들,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부합물, 혼합물 같은 것들, 타인 물건에서 발견한 매장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 뭐 상속재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법률 규정에 의한 공유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지분이 나왔죠. 자, 지분과 관련해서는 지분은 일단 소유권 하나를 쪼갠 거죠. 하나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분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 됩니다. 뜻을 물어보진 않아요. 자, 지분 비율이 문제가 되는데요. 지분 비율도 공유자 간의 계약 또는 합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법률
규정을 통해서 정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불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균등 추정. 공유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262조 2항이죠. 그 다음에 263조에는 뭘 규정하고 있습니까? 지분, 처분, 자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라고 돼 있죠. 거기에 공유자들 동의 받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지분, 처분, 자유예요. 그냥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고 라는 뜻입니다. 그게 지분, 처분, 자유입니다. 즉 공유자는 공유지분을 처분할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 있다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내용.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공유물 사용 수익이 먼저 나온 거죠. 공유물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느냐? 공유자가 전부를 사용 수익한다. 다시 말해서 100평짜리 땅이 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공유 지분을 갖고 있을 때 갑과 을이 50평씩 사용 수익하는 게 아닙니다. 갑이 100평 전부 사용 수익, 을이 100평 전부 사용 수익. 그래서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해요.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친다. 공유물 사용 수익은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서 공유자의 공유 지분은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는구나. 그다음 공유물 전부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지만 공유자가 독점해서 사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지분 비율로라고. 여기서 지분 비율로라는 말은 갑이 50평, 을이 50평을 사용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갑, 을이 각각 전부로 사용할 때 독점하지는 말아라라는 취지입니다. 독점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에서 지분 비율로라고 해놓은 거예요. 따라서 어떤 공유자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죠. 그 결과 만약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지 마음대로 공유물의 전부가 됐든 일부가 됐든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면 다른 공유자는 당연히 독점 사용 금지 청구할 수 있겠죠. 그죠? 야, 네가 독점해서 사용하면 어떻게 해? 독점해서 사용하지 마. 라고 금지 청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요 내용입니다. 공유물 전부를 지분 비율로 사용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지분의 비율이 나와 있고, 오른쪽 양가로 2번. 지분은 성질상 공유물 전부에 미치게 되는데, 동그라미 1번. 지분은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로서 독립한 원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즉, 단독으로 지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동그라미 2번. 사용식할 수 있다. 전부를 사용식하되 지분 비율로 제약을 받는다라는 뜻이다. 독점하지 못한다라는 뜻이다. 따라서 공유자 간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배타적,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게 대원칙이다. 거기까지 됐죠? 네, 그게 지분의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분과세 267조 지분의 탄력성이 나온다. 공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지분은 상속이 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갑이 상속인이 없이 사망을 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포기했을 때 그 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그걸 지분의 탄력성이라 한다. 267조 조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60조 꼭 기억해 주세요. 다만 그 267조는 동그라미 1번의 네 번째 줄에 가면요. 집합 건물에는 배제된다라고 돼 있죠. 자, 집합 건물 아파트 공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복도 계단하고 대지가 있겠죠. 네, 그거. 아파트 소유자가 복도 계단이나 대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공유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소유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했을 때 아파트 소유권하고 묶여서 국유가 돼버립니다.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게 아니라. 네? 잘 보세요. 101호. 갑이 101호 소유권 갖고 있어. 이게 구분 소유권이죠. 복도 계단에 공유 지분을 갖고 있어요.
땅에 지분 갖고 있어요. 그죠? 이때 갑이 상속일 없이 사망을 했을 때 만약에 그럼 요거는 무주의 부동산이 되죠. 무주의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국유. 국유. 지난주에 했잖아.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라고. 요거는 국유가 돼요. 그럼 뭐도 이것도 같이 따라가야죠. 그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자의 복도 계단 또는 대지에 관한 공유 지분은 갑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 없이 요것만 때려서 다른 구분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같이 국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7조는 집합건물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밑에 동그라미 2번 공유 지분의 폭이 보여요? 우리 186조에서 봤죠? 법률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등기해야만 되지. 공유 지분의 폭이는 법률행위이므로 밑에 두 번째 절 등기해야 공유 지분 폭의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죠.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공유물이 나오죠. 자, 지분과 관련된 거 조문 체크되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유물이 나왔습니다. 사용식은 말씀드렸죠. 전부를 사용식할 수 있다. 그러나 독점하지는 말아라. 그죠? 두 번째,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받아라. 공유물 처분 변경은 전원 동의받아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변경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 한 장을 먼저 넘깁니다. 296페이지 맨 밑에 나대지의 건물 신축이라고 나와 있죠. 네?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신축. 이게 가장 대표적인 공유물 변경입니다. 따라서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 처분은 땅 팔아먹는 거 말하는 거고요. 이건 공유 토지. 변경이 문제가 되는데 변경 예만 하나 기억하시면 된다. 갑과 을이 공유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거. 이게 공유물 변경이다. 왜? 공유 나대지 위에 건물을 지으면 나대지가 대지로 변경되죠. 그러니까 공유물 변경이다. 전원 동의 받아라. 그렇죠? 네, 그거 하나. 다시 돌아옵니다. 294페이지. 공유물 관리. 자, 관리는요, 예를 들어서요, 갑과 을이 공유하는 건물이 있다. 그런데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 수선해야죠. 보존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정액에 임대합니다. 이익이 생기죠. 수익이 생기죠. 이용이라고 합니다. 이용. 건물을 리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10억짜리 건물이 15억으로 값이 뛰어. 건물 가격이 오르겠죠. 계량 이렇게 부릅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라 한다? 관리. 이걸 관리를 한다. 보존, 이용, 계량 행위. 이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라. 뭘로 결정하라고요? 지분의 과반수.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병이 3분의 1. 두 사람이 합의하여 임대할 수 있다. 네? 전원동의 필요 없고 두 사람이 합의하면 임대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이런 경우 갑이 3분의 2, 을이 6분의 1, 병이 6분의 1. 을병만으로는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없지요. 반면에 갑 단독으로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응용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공유물의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그죠? 자, 이때 지분의 과반수 또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관리사항에 뭐가 있을까? 가장 대표가 제3자 하의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거. 그죠? 또 이걸 해지하는 거.
해지하는 거.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거. 이런 게 다 뭐가 된다? 관리. 여기까지 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갑이 정으로 하여금 공유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죠. 을병 동의 없이. 그러면 정을 갑으로 바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갑이 단독으로 공유물을 자기 자신이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는 거 결정할 수 있죠.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걸 결정할 수 있는데 자기가 사용 수익하는 것도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겠지. 그래서 결론. 원칙적으로 아까 어느 누구도 단독으로 공유물을 독점해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예외. 과반수 지분권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공유물을 단독으로 독점 사용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게 아주 요게 제일 문제입니다. 민법상 대원칙의 예외를 만들어내는 게 요거예요. 관리. 그 다음 관리는 이렇게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되 요 놈만은 따로 떼서 각자 보조는 따로 떼서 각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게 265조죠. 1번 보존행위 기억이 있습니다. 자, 보존행위 대표적인 거. 세 번째 줄. 부동산 공유자 1위는 그 부동산에 관한 제3자 명의의 원인무효 등기.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정이란 놈이 무단으로 등기해 갔어. 갑, 을, 병, 보존행위로서 각자가 전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이거하고 구별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제3자가 아니라 갑이란 놈이 지멋대로 단독 등기했어. 이거를 지멋대로 단독 등기. 안 되죠. 을병은 말소 청구해야 되죠. 그런데 제3자의 경우에는 전부 무효지만, 그래서 전부 말소 청구하지만 갑이 단독 등기한 경우에는 갑의 요 지분만큼은 무효가 아니니까 전부 말소 청구를 못하겠죠. 그래서 을이나 병은 자기의 지분만큼만 말소 등기를 청구하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이 기억에 나와 있죠. 자, 오른쪽 두 번째 줄.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너가 독점으로 사용하지 마. 청구하는 거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야, 공유물을 나한테 반환해. 이건 안 되죠.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공유물을 나한테 반환하라 청구할 수 있다면 반환받으면 오히려 또 을이 독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 두 번째 줄.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목적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 금지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그 플러스 목적물을 자신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다음 디귿.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남의 걸 왜 지가 주장해? 또라이요? 왜 지가 주장? 그걸 보존행위라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2번에 기억 A, B. 네? 관리행위 기억 A, B.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판례 봤고요. 오른쪽 사례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갑을 공유하고 있는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다. 1번, 2번, 3번까지가 말씀드린 거죠. 1, 2, 3번. 그죠? 자, 4번은요. 예를 들어서요. 갑이 3분의 2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을이 3분의 1. 갑이 병에게 임대를 해요.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얘는 정당한 임차인이죠. 따라서 그런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차임을 청구해야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얘는 부당한 사용자가
아니야. 문제는 차임을, 여기 보세요. 차임을 요놈이 혼자 다 받아 처먹었어. 그럼 어른 갑에게 내 지분 비율만큼은 네가 왜 부당하게 받아 처먹었냐.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분의 2 지분권자가 병에게 임대했을 때 나머지 공유자는 임차인을 상대로는 차임을 청구하는 거고 부당이득이 아니라 차임을 다 받아 처먹은 갑한테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고. 그죠? 갑이 받아먹은 예컨대 90만 원 중에서 차임 요놈 지분 해당자는 30만 원은 얘가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다. 병은 정당한 임차인이다. 그죠? 따라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이제 공유물 부담이 나왔으면 부담은 뭐 같은 거 말할까요? 세금 같은 거. 부담해야지. 어떻게? 지분 비율로. 네? 세금 지분 비율로 부담해야지. 안 하면 2항. 만약에 공유자가 1년 이상 의무이행을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는 말은 첫째,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라. 말만 하면 안 돼요.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라. and 지분 팔아라. 지분 매수 청구. 이때 지분 매수 청구는 형성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일종의 형성권이다라고 되어 있죠. 조문은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분 매수 청구권으로 해석하고 형성권으로 보는 거예요. 다만 단순히 얌마 지분 팔아라가 아니라 돈 주면서. 그래서 밑에 두 번째 줄 매수적으로 행사함에 있어서 지분 전부의 매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청구권을 행사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조문과 그 조문의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고요. 마지막 이제 분할이 나왔습니다. 아까 분할에 자유가 있다 그랬죠. 단. 분할 금지 특약할 수 있고요. 법률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아파트 복도계단 같은 거. 그죠? 이렇게 당사자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지 맙시다라고 금지 특약을 할 수도 있고요. 법에서 분할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걸 제외하고는 분할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분할의 자유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들을 상대로 분할합시다라고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들은 이걸 거절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승낙이 필요하다면 공유물 분할의 자유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공유물의 분할의 자유란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분할을 청구한 경우에 다른 공유자는 거절을 못한다는 의미고 따라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은 형성권이고 일방적인 거고 그 결과 공유자 전원은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됩니다. 공유자 전원은 공유물 분할 협의에 응할 의무가 생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분할의 자유예요. 여기서 협의는 뭘 협의하는 것이냐? 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거다. 분할 여부를 협의하는 게 아니고요. 분할할지 말지를 협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를 협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할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땅 자체를 쪼개, 공유물 자체를 쪼개, 이게 현물 분할.
팔아가지고 돈을 나눠. 그럴 수도 있죠. 대금분할. 현물분할, 대금분할. 마지막 갑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돈으로 배상해줘.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가격배상 이렇게 부릅니다.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 셋 중에 하나. 그걸 협의하는 거예요. 그거를. 자, 이때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땐 부득 뭘로 가야 돼? 재판. 공유물 분할 소송. 당연히 공유물 분할 소송. 형성권에 기초한 소송, 형성해소. 그죠? 전원이 참가해야 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불러요. 한 사람이다 누락하면 무효가 됩니다. 세 번째,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 형성 판결. 형성권으로부터 시작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공유물분할 판결은 187조에서 말하는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여기서 재판에 의한 분할은 협의에 의한 분할과는 달리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건데요. 재판 분할은 원칙이 현물 분할입니다. 하다 안 되면 대금 분할을 명합니다. 이때 대금 분할은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받은 법원이 경매법원에 의뢰를 해요. 야, 니들이 좀 팔아줘. 즉 경매를 명합니다. 그래서 경매법원에서 팔아가지고 그 돈을 나누게 됩니다. 문제는 재판 분할에는 가격 배상이 없어요. 재판 분할은 가격 배상이 없어요. 두 가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려운 경우에 가격 배상 판결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다. 이렇게 현물 분할도 어렵고 대금 분할도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배상하는 형태의 분할을 가격배상이죠.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치 홍길동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이 가격배상을 가격배상이라고 부르지를 못하고 현물 분할의 일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판결하고 있습니다. 재판보다는 이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할을 하게 되면 그 결과 어디 갔어? 장래효. 무슨 효? 장래를 향하여 상이 생기죠. 고전까지는 공유였다가 그 후에 단독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상속재산만큼은 장래효를 하게 되면 세금 2번 내죠. 상속받았을 때 한 번, 분할했을 때도 한 번. 그래야 되잖아.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 개시시로 소급시켜야죠. 그죠? 공유물 분할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장래효인데 단 상속재산 분할만큼은 상속 개시시로 소급하게 됩니다. 두 번째, 현물 분할을 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네. 똥발 봤죠? 그죠? 갑이나 을이 취득한 부분은 멀쩡한데 병이 취득한 부분은 하자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갑과 을이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어떤 책임을 지냐? 나중에 매매 가면 담보 책임이라는 게 나와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져라. 공유물 분할하는 걸 마치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으로 보고 갑과 을은 기존의 공유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똑같은 담보 책임을 져라. 이렇게 담보 책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1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총 값어치가 1억입니다. 갑이 2분의 1,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갑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이걸 담보로 돈을 빌려요. 빌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저당권 설정합니다. 그럼 이 저당권자는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2분의 1 지분을 경매를 넣어서 돈을 회수할 생각을 하겠죠. 이때 2분의 1 경매 넣으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나올까? 뭐 한 5천만 원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갑과리 분할을 했어. 어떻게? 갑이 10평, 을이 90평. 이렇게. 이때 이 저당권을 여기에 집중시켜버리면 얘는 담보가치가 5천만 원에서 1,000만으로 쪼그라들죠.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갑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을이 취득한 부분의 2분의 1만큼 그대로 존속을 시킴으로써 병의 원래 담보가치 5천만 원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지문은 이렇게 나와요. 공유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에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마지막.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여기 끝이야. 298페이지 맨 위에 공유물의 분할 중에서 268조 1항이 분할 금지 특약을 말하는 거죠. 밑에 안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예외, 기억, 분할 금지 특약, 니은, 법률이 분할 금지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동그라미 1번, 분할의 자유가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분할의 방법 269조 1항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 2항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되 안 될 때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 분할. 이렇게 되겠죠. 그죠? 밑에 협의 분할은 셋 중에 하나 선택. 반면에 재판 분할은 기억, 니은, 디귿. 그죠? 그리고 판례 3번. 거기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유물을 공유자 중에 1인 단독 소유로 하되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지분에 대해서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이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걸 뭐라고 불러요? 현물 분할의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밑에 한가로 3번 분할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마지막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이렇게 체크해서 보시면 공유 끝이 납니다. 됐죠? 자, 문제는 지금 보지 마시고요. 예제는 지금 보지 마시고 오른쪽 이런 것도 보지 마시고. 자, 공유는 좀 어려우니까 일단 요 기본이 되는 체크해 드린 걸 정확하게 숙지하자. 자, 302페이지 가면 합유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이제 간단히 합유는 그렇게 돼 있죠. 수인이 조합체로 공동소유라고 돼 있죠. 조합체가 뭐였죠? 조합계약, 동업계약. 조합계약, 동업계약. 자, 이때 합유의 특징 양가로 1번. 네 번째 줄 합유도 공유와 같이 지분을 가진다. 그러나 자유로이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서 오른쪽 양가로 3번의 273조 1항과 2항. 이게 합유의 특징. 지분 처분의 자유가 없고 합유물 분할의 자유가 없고. 그죠? 그러면 천년만년 재산 못 나누냐? 나눌 수 있다. 언제? 274조 합의의 종료. 조합체가 해산하거나 합의물을 팔아먹거나 그럴 땐 나눌 수 있다. 그죠? 결국 합의관계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분할하지 못한다. 이런 뜻이죠. 그럼 합의물을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되나? 272조 전원동의 받아라. 합의물 처분 변경 전원동의. 물론 보조는 각자가 272, 273, 274 딱 머릿속에 넣는 거예요. 조문만 나옵니다. 단 하나 조심할 게 한 장 넘기면 상속이 나옵니다.
공유자가 사망하면 아까 원칙적으로 지분 상속된다 그랬죠. 그런데 합유자가 사망하게 되면 좀 달라지죠. 동업자의 지위가 상속이 돼버려요. 그죠? 안 되죠, 그러면. 응? 갑을이 동업하고 있었는데 갑이 죽었다 해서 을이 갑의 자식하고 동업을 할 필요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합유자가 사망했을 때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되고요. 상속인에게는 지분을 돈으로 계산해 줍니다. 청산 이렇게 되죠. 그거 조심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리을에 보면요. 합유재산이 부동산이라면 등기를 어떻게 하죠? 그냥 합유로 등기하죠. 지분 등기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등기법에서 공부하시죠. 그냥 합유부동산은 합유라고만 등기합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과 을이 합유하는 부동산을 합유자 1인이 그냥 갑의 이름으로 단독 등기하면 그냥 전체가 무효입니다. 됐죠? 네. 원인 무효. 자, 마지막이 총유가 나왔죠. 법인 아닌 사단 내 사원이 공동 소유하는 걸 말하는데요. 법인 아닌 사단 이퀄 비법인 사단 이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자, 뭐냐 이놈 정체가 단체인데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 뭐 하지 않은 단체? 설립 등기. 우리나라에서는요. 반드시 설립 등기를 해야 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따라서 설립 등기하지 않은 단체, 종중, 교회, 사찰,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분여회, 동창회 등등 단체가 있는데 설립 등기하지 않으면 다 비법인 사단. 이 비법인 사단, 예를 들어 동창회가 설립 등기하지 아니한 채 돈을 걷어가지고 동창회 건물을 샀을 때 그 동창회 건물이 누구 소유냐? 실질적으로는 동창회 소유죠. 하지만 동창회가 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서 권리 능력이 없다. 즉 권리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부득 사원, 즉 구성원들, 동창 회원들의 총유 이렇게 됩니다. 부득. 총유는 특징이 뭐죠? 양가로 1번의 두 번째 줄 지분이 있을 수 없다. 총유는 뭐가 없다고요?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동창회가 해산했을 때 동창회 건물을 회원들이 지분 비율로 분할하는 것도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총유는 지분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총유물 분할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게 종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조문 두 개 암기, 오른쪽 맨 위에 총유물 관리 처분 총회 결의. 동창회 건물을 보존, 이용, 개량, 처분할 때 뭐 해라? 총회 결의. 여기서 조심할 게 뭐예요? 아까 공유물 보존이나 합유물 보존은 각자 할 수 있었죠. 총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총유물 보존 각자 큰일 나고요.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날개 부분에 기출지문 있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총유물 보존 관리의 일종이기 때문에 각자 할 수 없고 총회 결의를 거쳐라. 반면에 판례 밑에 동그라미 2번. 총유물 사용수익. 내가 동창회 건물에서 자식놈 결혼식을 하고 싶어. 그럼 동창회 건물이라는 총유물을 사용수익해야죠. 일단 내가 사용수익할 수 있죠. 다만 그 회칙을 따라야 되지. 따라서 각 사원이 사용수익하되 정관 기타 규약에 쫓아 이렇게 되겠죠. 당연하죠. 내가 동창회 건물을 결혼식 사용해야 되는데 사원 총회 결의 거쳐야 돼? 예? 결혼식 하기 위해서 총회 결의를 거쳐? 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원이 사용수익하되
다만 회칙에서 미리 정해놨을 테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처분 총회결의 사용수익 정관기타 규약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동창회 건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 자체를 양도상속할 수는 없죠. 내가 동창회원이 되면 취득하는 거고 동창회를 탈퇴하면 상실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유물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사원 자격을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한다 라고 하겠지요. 다시 말해서 총유물에 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양도 상속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쵸? 그 정도. 이게 공동소유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체크해 드린 거 정도만 딱 기억하시면 공동소유 문제 웬만한 거 다 풀려요. 그죠? 너무 많나? 이 정도는 해야지. 점유권보다 훨씬 적은데 양이. 그죠? 점유권 오지게 해서 한 문제 맞추느니 이거 살짝 받고 한 문제 맞추는 게 훨씬 낫지. 그죠? 이거 하기 싫은 사람들은 점유권 하세요. 이게 낫지, 그지? 예. 자, 그래서 소유권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용익물권 좀 살짝 보겠습니다. 네.